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른 아침에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돔을 통과해 대리석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무로 된 법대는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잉크 향과 오래된 서적의 냄새가 감돌았다. 이곳은 임지우가 매일 일하는 곳이다. 28세의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여성 판사 중 한 명이었다. 단아한 얼굴에는 늘 적절한 근엄함이 묻어났고 콧날에는 얇은 태의 안경이 걸려 있었다. 렌즈 너머의 눈동자는 밝고 단호하여 마치 모든 혼란을 꿰뚫고 사건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나이에 법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임지우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인정하는 엄친딸이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재학 중 3년 연속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민사소송법을 전공했다. 졸업과 동시에 수석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며 대한민국 최연소 판사 기록을 경신했다. 남들은 그녀의 화려한 이력만을 보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노력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도서관, 책장이 닳도록 넘겨본 법전들, 수없이 고쳐 쓴 모의 판결문이야말로 그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배경이었다. 평일에 임지우는 늘 아침 6시에 정확히 눈을 떴다. 그녀가 사는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은 오래된 건물의 12층에 있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의 아침 안개가 보였고 불어오는 강바람은 짭짤하고 습한 서늘함을 품고 있어 그녀를 순식간에 깨웠다. 간단히 씻은 후 그녀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리고 통밀빵 2조각을 곁들였다. 아침을 먹으며 그날의 재판 일정을 훑어보았다. 7시 반 그녀는 어두운 색상의 정장 투피스로 갈아입고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은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대부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었다. 아무도 조용해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가 곧 법정에서 정의의 저울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오전 9시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심리하는 사건은 이웃 간의 분쟁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베란다 누수 문제로 반년 동안 다투었고 말다툼에서 시작해 서로 민원을 넣다가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임지우는 법대에 앉아 두 손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손가락을 모은 자세는 단정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양측 변호사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가끔 고개를 숙여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원고는 감정이 격해져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이며 피고의 악의적인 지연을 비난했다. 임지우는 말을 끊지 않고 그저 평온한 어조로 감정을 자제하시고 사실만 진술해 주십시오. 라고 상기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원고는 순간적으로 평정을 되찾았다. 휴정 시간에 법원 서기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임 판사님, 아까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임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다들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들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녀의 세심함과 인내심은 법조계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다. 한 변호사는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다. 임 판사님은 젊지만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아주 깊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양측의 감정을 배려해 주어 신뢰가 갑니다. 사실 이 여유로움 뒤에는 임지우의 수많은 의식적인 연습이 있었다. 인관 초기에는 긴장한 나머지 재판 중에 말을 더듬기도 했고 양측의 주장을 조율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선배 판사들의 재판 영상을 보고 거울을 보며 말투와 표정을 연습했다. 심지어 사건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 각 사건의 핵심을 반복해서 파고들었다. 그녀는 판사의 말 한마디, 판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모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만 했다. 점심시간은 1시간뿐이었다.
임지우는 보통 법원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백반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의 책상은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왼쪽에는 심리해야 할 사건 기록이, 오른쪽에는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들이 놓여 있었다. 가운데에는 작은 다육식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장식품이었다. 가끔 가족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는 늘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매번 걱정 마세요라고 답장했지만 진정으로 쉴 시간은 거의 없었다. 오후 재판은 계약 분쟁 사건으로 금액이 크고 양측의 다툼이 치열했다. 임지우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다. 양측 변호사가 변론할 때는 즉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그들이 사건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유도했다. 재판이 끝났을 때는 이미 오후 6시였다. 석양이 법정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임지우는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외투를 들고 퇴근을 준비했다. 그때 사무실 직원이 긴급 서류를 건넸다. 판사님, 이건 내일 심리할 사건인데 당사자가 증거를 임시로 보충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팔을 살짝 무겁게 했다. 알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세요. 임지우가 직원에게 말했다. 오피스텔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 반이었다. 그녀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류를 검토했다. 창밖은 어둠이 짙어지고 한강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공간에는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그녀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다. 임지우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너무 피곤해서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비타민 한 알을 먹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근 야근이 잦아 생긴 피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판사로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서류를 정리하고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재판의 세부 사항들이 계속 맴돌았고 내일의 심리 방향을 고민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몸이 약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었나 봐. 그녀는 중얼거리며 이불깃을 조금 걷어내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갑작스러운 열기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휩쓸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당시 그녀는 일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었고 앞으로 3일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고열 뒤에 숨겨진 비밀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바지를 내리고 나서야 그 놀라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아침 6시, 알람이 정확히 울렸다. 임지우가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멍했다. 창밖의 한강은 아침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고 햇살이 눈부셔 그녀는 저절로 눈을 찡그렸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유 모를 열기가 들끓었고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뜨거웠다. 손을 들어 이마를 짚어보니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열이 나고 있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불쾌감은 착각이 아니었다. 임지우는 몸을 일으켰다. 순간 현기증이 덮쳐와 급히 침대 머리맡을 붙잡았다. 한참 후에야 몸을 가눌 수 있었다. 목은 바싹 말라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마라톤을 뛴 것처럼 은근한 통증을 풍겼다. 최근에 너무 피곤했나 봐. 그냥 감기겠지.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판사로서 재판 일정은 빽빽하게 차 있었고 아플 시간조차 없었다. 오늘 오전에는 중요한 상사소송이 있었고 양측 당사자 모두 다국적 기업이라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자 한기가 느껴졌지만 이내 몸속의 열기에 덮였다. 씻을 때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늘 빛나던 눈동자도 예전의 생기를 잃고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두드려 정신을 차리려 했다.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며 잠시 시원함을 주었지만 체온은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아메리카노와 통밀빵이었지만 오늘은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두어 입 베어 물고는 내려놓았다. 서랍에서 비상용 종합 감기약을 꺼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두 알을 삼켰다. 약이 빨리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랐다. 70안 그녀는 평소처럼 정장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다만 오늘은 얇은 스웨터를 하나 더 껴입었다. 그럼에도 온몸이 으슬으슬했다. 집을 나설 때 복도에 바람이 불자 재채기가 나왔고 코끝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다. 임지우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릿속에서는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잠시 눈을 감고 쉬려 했지만 눈을 감자마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 억지로 다시 떴다.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휴지를 건넸다. 아가씨, 어디 안 좋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임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남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아파서 일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서초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지하철에서 나왔다.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미를 걷는 것 같았다. 오전 9시 상사소송이 정시에 시작되었다. 원고는 외국계 기업, 피고는 국내 기술회사로 협력계약 위반 문제로 법정에 섰다. 소송 가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임지우는 법대에 앉아 정신을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고열로 인한 불쾌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마에서는 계속해서 가는 땀방울이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에 떨어져 작은 물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무심코 손으로 땀을 닦았지만 손바닥도 땀으로 축축했다. 재판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를 진술하고 있었다. 임지우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가에 소리가 두꺼운 솜을 댄 것처럼 흐릿해졌다. 그녀는 급히 눈을 세게 깜박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꽉 쥐었다. 손톱이 힘 때문에 하얗게 변했다. 서기가 그녀의 이상을 눈치채고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잠시 휴정하고 쉬시겠어요? 임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물 한 모금을 마시자 목의 건조함은 약간 가셨지만 현기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재판이 양측 기업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판사로서의 책임이었다. 이후의 시간 동안 임지우는 오직 의지력 하나로 버텼다. 양측의 진술을 경청하고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려 했었다. 가끔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핵심을 찔렀고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몸속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온몸의 근육통도 심해져 기록하는 손짓조차 힘겨워졌다. 점심때 재판이 끝났을 때 임지우는 거의 법대 가장자리를 붙잡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의 안색은 아침보다 더 나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판사님, 혹시 아프신가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정 힘드시면 오후 재판은 연기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임지우는 여전히 버텼다. 오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점심도 거른 채 책상에 엎드려 잠시 쉬려 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재판 생각뿐이었다. 고열로 인한 불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시 감기약 두 알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약이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체온은 오히려 점점 더 높아졌고 뺨이 화끈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오후 재판에서 임지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자주 멍해졌고 때로는 양측 변호사의 변론이 끝났는데도 반응하지 못해 서기가 조용히 알려줘야 했다.
한 번은 서류의 조항을 잘못 읽을 뻔했지만 다행히 즉시 바로잡아 실수는 면했다. 이마의 땀은 점점 더 많아져 머리카락을 적셨고 끈적한 불쾌감을 주었다. 마침내 오후 4시 재판이 끝났다.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법정을 떠난 후 임지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대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기가 급히 달려왔다. 판사님, 정말 더는 버티시면 안 돼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임지윤은 손을 저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지금 상태로는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하루 병가를 신청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는 온몸이 추워목을 움츠렸다. 마포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임지윤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몸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재판 장면이 떠올랐다가 어머니의 당부가 들려왔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체온계를 찾아 겨드랑이에 꼈다. 5분 후 꺼내보니 체온계의 숫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39.8도. 이렇게 높은 체온은 분명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임지유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너무나 지쳐 병원에 갈 기력조차 없었다. 해열제 한 알을 더 먹고 이불을 단단히 둘러싸고 누웠다. 땀을 내서 열을 내리기를 바랐다. 몽롱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임지유는 몹시 불안하게 잠을 잤다. 계속해서 꿈을 꾸었다. 법대에 서 있는데 눈앞의 서류가 갑자기 빽빽한 글자로 변해 어지러웠다.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온몸이 떨리는데 다시 뜨거운 열기가 몸을 감쌌다. 춥고 더운 느낌이 교차하며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수없이 깼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침대 시트와 이불이 축축했지만 체온은 전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아졌다. 다음 날 아침 임지우가 깨어났을 때 머리는 깨질듯이 아팠고 목은 아파서 말하기도 힘들었다. 힘겹게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을 누른 끝에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기침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우야, 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프니? 엄마, 나 열이 나. 하루 꼬박 알았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임지유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며칠간의 피로와 육체적 고통이 그 순간 터져나온 것이었다. 이 바보 같은 애.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서 병원 가야지. 엄마가 지금 바로 서울로 갈게. 너는 일단 근처 병원부터 가봐. 지체하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전화를 끊고 임지우는 몸을 일으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 걷는 것조차 비틀거렸다.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고열이 앞으로의 3일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의사들이 온갖 첨단 검사 장비를 동원해도 끝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 그녀와 가족 모두를 깊은 불안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임지우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푹신한 소미를 걷는 듯 발이 떴고 온몸의 근육은 무거운 것에 짓눌린 것처럼 아팠다. 손을 들어 신발을 신는 동작조차 힘겨웠다. 이마를 만져보니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목구멍에는 불덩이가 막힌 듯했고 타는 듯한 통증이 식도를 타고 번져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지하철을 탈 기력이 없어 택시 앱으로 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몇 분 동안 그녀는 문틀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시시때때로 캄캄해져 손등을 세게 꼬집으며 통증으로 정신을 붙들어야 했다.
다행히 택시는 금방 도착했다. 기사님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고는 급히 차에서 내려 부축했다. 아가씨, 괜찮아요? 일단 좀 앉았다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사님, 삼성서울병원으로 가주세요. 임지유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 말하는데 큰 힘이 들었다. 그녀는 힘겹게 차에 올라 좌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차의 작은 흔들림조차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기사님은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차 안의 환풍구를 열어주었다. 20분 후 택시는 삼성서울병원 앞에 도착했다. 임지유는 요금을 지불하고 기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대형 병원의 환경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입구의 직원이 그녀의 쇠약한 모습을 보고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다. 환자분, 접수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임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다. 그녀는 접수 창구로 가서 신분증을 내밀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과 발열 증상으로 접수할게요. 접수 직원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이마에 맺힌 땀을 보고는 서둘러 접수를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경력이 많은 내과 전문의에게 배정해 주었다. 김 교수님 진료실이 마침 비어 있네요. 3층 302호 진료실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임지우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져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겨우 3층에 도착해 거의 벽을 짚고 302호 진료실 문 앞까지 갔다. 가볍게 노크하자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진료실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금태 안경을 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다. 눈빛은 온화하고 깊었다. 그가 바로 내과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김 교수였다. 임지유의 쇠약한 모습을 본 김 교수는 급히 일어나 말했다. 어서 앉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임지유가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하려다 심한 기침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다. 김 교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우선 물부터 좀 마시고 천천히 말해요. 물 2모금을 마시자 목에 타는 듯한 통증이 조금 가셨다. 임지유는 천천히 말했다. 교수님, 제가 열이 나요. 하루 꼬박 앓았는데 지금 체온이 아주 높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쑤셔요. 그녀는 덧붙였다. 어제 감기약이랑 해열제를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짚어보고 청진기로 심장과 폐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복부를 눌러보며 복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물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외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나요? 예를 들어 기침, 가래, 설사 같은 거요. 목이 아주 아프고 가끔 기침을 해요. 가래나 설사는 없고요. 그냥 좀 메스껍고 입맛이 없어요. 임지유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근에 너무 무리했나요? 아니면 감기에 걸릴 만한 일이 있었거나 아픈 사람과 접촉한 적은요? 저는 판사인데 최근에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주 했어요. 임지유가 말했다. 감기에 걸릴 만한 일은 없었고 아픈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요. 임지유의 증상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김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이거나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생긴 감염일 수 있다고初步 판단했다. 우선 혈액 검사, 혈액 생화학 검사, 그리고 흉부 CT를 찍어봅시다. 염증 수치가 있는지, 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김 교수는 말하며 검사지를 작성했다. 지금 체온이 아주 높으니 간호사실에서 체온부터 재고 피 뽑고 CT 찍고 오세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봅시다. 임지유는 검사지를 들고 천천히 진료실을 나섰다. 간호사실의 간호사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와 체온을 재주었다. 40.2도네요. 환자분, 체온이 너무 높아요. 빨리 검사하셔야겠어요.
간호사는 말하며 능숙하게 피를 뽑았다. 체열 후 2시간 뒤에 결과가 나오고 CT는 지금 바로 찍을 수 있었다. 임지우는 체열한 팔을 솜으로 누르며 천천히 영상의학과로 향했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친절하게도 그녀의 쇠약한 모습을 보고 절차를 서둘러 주었다. CT 검사대에 눕자 기계가 돌아가는 윙윙 소리가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고 두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 했었지만 몸속의 열기와 통증 때문에 평온을 찾을 수 없었다. 검사가 끝난 후 임지우는 병원 휴게 공간에 자리를 잡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검사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는 곧 가장 빠른 KTX 표를 끊었고 오후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어머니의 문자를 보자 임지우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임지우는 의자에 기댄 채 졸음과 싸웠지만 고열로 인한 불편함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 시시때때로 이마를 짚으며 여전히 뜨거운 온도를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렇게 심한 고열은 처음이었고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차례로 나왔다. 임지우는 보고서를 들고 김 교수의 진료실로 돌아갔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다.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고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정상 범위에 있었다. 혈액 생화학 검사에서도 간, 신장 기능, 전해질, 심근 효소 등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다. 흉부 CT 영상 또한 폐에 어떠한 감염이나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김 교수는 중얼거리며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다시 임지우를 바라보았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명확한 감염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고 폐렴이나 간염 등 고열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들도 배제되었습니다. 임지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교수님, 그럼 저는 왜 계속 고열에 시달리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김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마도 특수한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는데 현재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죠. 우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나 자가항체 검사 등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서 원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임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녀는 오직 열의 원인을 찾아 병을 고치고 싶을 뿐이었다. 간호사는 곧 1인실 병실을 배정해 주었다. 병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병원의 정원이 보였다. 자리를 잡은 후 임지우는 사무실에 문자를 보내 입원 사실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부탁했다. 오후 3시가 넘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과 바싹 마른 입술을 한 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우야, 어쩌다 이렇게까지 아팠어.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엄마, 괜찮아. 그냥 열이 좀 나는 것뿐이야. 임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열이 40도가 넘는데 괜찮다니? 의사 선생님은 뭐래? 원인은 찾았대? 아직요.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서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임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듯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이 바보 같은 것.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몸을 돌봐야지. 이게 무슨 꼴이니. 이후 이틀 동안 임지우는 병원에서 훨씬 더 종합적인 검사를 받았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독감, 코로나, 아데노바이러스 등 수십 종의 흔한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했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자가항체 검사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뇌척수액 검사와 골수 검사까지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정상이었다. 의사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심한 고열이 3일이나 지속되는데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니 임상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였다. 병원에서는 전문가 협진을 소집했고 내과, 감염내과 등
여러 분야의 권위 있는 의사들이 임지유의 사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논의를 거듭해도 명확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 3일 동안 임지유의 고열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체온은 39.5도에서 40.3도 사이를 오갔다. 의사들은 광범위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심지어 스테로이드까지 사용했지만 체온은 아주 잠시 떨어졌다가 금세 다시 치솟았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현기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때로는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온몸의 근육통 때문에 편히 잠들 수도 없어 진통제에 의지해야 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딸의 몸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혔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초조했다. 매일 몇 번씩 의사를 찾아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계속 검사 중입니다.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뿐이었다. 임지유 자신도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렇게 무력했던 적은 없었다. 판사로서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고 증거와 논리를 통해 답을 찾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고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자신이 대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이대로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는 법정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들었다. 셋째 날 오후, 김 교수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다소 심각했다. 임지유 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여전히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계속 있는다고 해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제가 제안하건대 서울대학교 병원의 희귀질환센터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더 첨단 장비와 전문적인 팀이 있으니 아마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임지유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무력감과 한 줄기 희망을 읽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고 희귀질환센터는 원인 불명의 복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 네, 옮기겠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미 그쪽 의사와 연락해두었습니다. 그쪽에서도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구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다. 임지유는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실렸고 어머니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대학교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구급차에 누워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몸속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열기를 느끼며 임지유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의사들이 과연 그녀의 몸속에 숨어있는 원흉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상상하지 못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그녀 자신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몸의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한 노련한 의사의 세심한 진찰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오후 거리를 갈랐다. 날카롭지만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소리였다. 임지유는 들것에 누운 채 얇은 응급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마치 수많은 뜨거운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의식은 이미 희미해져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다. 겨우 실눈을 뜨고 구급차 천장에서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이미 극심하게 아픈 머리를 더욱 괴롭혔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임지유의 손등을 적셨다. 지유야, 무서워하지 마.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꼭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억누르지 못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눈물은 눈가에 그렁그렁했지만 딸이 더 무서워할까봐 애써 참아내고 있었다. 임지유는 어머니에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 약한 신음소리만 낼 수 있었다. 몸은 저절로 가볍게 경련을 일으켰다. 고열은 꼬박 3일 동안 지속되었고 장시간의 고열로 몸은 심하게 탈수되어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혀도 바싹 말랐었다. 구급차가 반쯤 갔을 때 임지우는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끼며 속이 뒤집혔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엄마, 나 속이 안 좋아. 그녀가 힘없이 외쳤고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려 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다. 구토물은 약간의 점액과 섞여 응급 담요 위로 튀었고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는 급히 휴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며 끝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 토하고 나면 나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도착해. 함께 탄 구급대원도 즉시 다가와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하고 면봉에 따뜻한 물을 묻혀 그녀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환자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10분만 가면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임지우의 의식은 깨어남과 흐릿함 사이를 오갔다. 때때로 환영을 보았다. 익숙한 법대에 서 있는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손을 뻗어 넘기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또 어느 순간에는 마포의 오피스텔로 돌아가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고 강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지만 그녀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이런 파편적인 환각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깨어날 때마다 마치 망치가 머릿속을 계속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동반되었다. 마침내 구급차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구역으로 천천히 진입했다. 이곳은 삼성서울병원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랐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복도에는 이동식 침대가 오갔고 공기 중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지우는 신속하게 구급차에서 내려져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즉시 그녀를 둘러쌌다. 선두에 선 사람은 녹색 수술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중년의 의사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이자 희귀질환센터의 핵심 멤버인 박민준 교수였다. 박 교수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그는 빠르게 임지우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몸을 숙여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목소리는 빠르지만 졸이 있었다. 체온은? 의식은 명료한가? 다른 합병증은? 체온 41도, 의식 혼미 상태입니다. 현기증, 구토, 근육통 증상 있고 3일간 고열이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보고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지우의 이마를 짚어보고 펜라이트로 동공을 확인했다. 그리고 곁에 있는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즉시 정맥 주사 라인 확보하고 생리식염수 투여해서 체온 낮추세요. 동시에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혈액 응고 검사 다시 하고 복부 전체 CT와 뇌 MRI 촬영 준비하세요. 그리고 감염내과에 협진 요청하세요. 의료진은 각자 맡은 역할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주사바늘이 임지우의 손등을 찌를 때 그녀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장시간의 고열로 감각이 무뎌진 탓이었다. 차가운 생리식염수가 수액줄을 타고 천천히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며 잠시나마 편안함을 주었지만 체온은 여전히 떨어질 기미가 없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용광로 같았다. 어머니는 처치실 문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못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기본 정보와 병력을 작성해 주세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감정을 추스르며 임지우의 최근 생활 상태를 떠올려 꼼꼼히 기입했다. 약 1시간 후 재검사 결과가 차례로 나왔다. 이전 병원의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혈액 및 생화학 지표는 여전히 정상이었다. 복부 CT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뇌 MRI 결과 뇌내 감염이나 종양의 흔적도 없었다. 이 결과에 처치실의 의사들은 모두 미간을 찌푸렸다.
박 교수는 보고서를 들고 한참 생각에 잠겼.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 환자는 지속적인 고열과 함께 구토, 의식 혼미까지 보이고 있다.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야. 감염내과의 이 교수도 처치실로 왔다. 그는 진료 기록을 본 후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흔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은 배제되었고 폐, 뇌, 복부 등 주요 장기의 병변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드문 감염병이거나 비전형적인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항체 검사도 이미 진행했고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다. 일부 희귀 질환의 초기 지표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리고 환자의 직업이 판사라고 하니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과로로 인한 면역체계 붕괴가 미지의 감염을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토론하는 사이 임지우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얼굴은 창백함에서 붉게 변했다가 이내 빠르게 청색증을 띠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혈중산소 포화도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안 되겠어. 환자 호흡 부전 발생, 기관 삽관 준비하고 인공호흡기 연결해. 박 교수가 외쳤다. 처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긴급 처치를 시작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간호사가 급히 부축했다. 보호자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우리 딸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오깃을 적셨다. 30여 분의 긴급 처치 끝에 임지우의 호흡과 심박수는 점차 안정되었고 산소 포화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ICU로 옮겨졌다. 몸에는 각종 감시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의 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의사들은 더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하여 그녀를 깊은 수면에 빠지게 했다. 이는 신체의 소모를 줄여 치료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다학제 협진이 열렸다. 응급의학과, 감염내과, 면역내과, 신경과 등 여러 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임지유의 사례를 반복해서 연구했다. 그들은 수많은 의학 문헌을 찾아보고 희귀한 곤충맥의 감염병부터 신종 바이러스, 비전형적 자가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그녀의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원인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들은 유전자 검사, 희귀 질환 항체 스크리닝, 뇌척 수액 병원체 검사 등 훨씬 더 정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이 검사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은 그녀의 생명 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며 해열제와 물리적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려 했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중환자실 문밖을 지켰다. 하루에 단 30분의 면회 시간만이 허락되었고 그때마다 방호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가 딸을 볼 수 있었다. 임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에 각종 튜브가 꽂혀 있어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어머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꼭 힘내야 해. 빨리 나아서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딸이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임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때부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기까지의 따뜻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 기억들이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임지우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지만 약물 효과로 가끔씩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 깨어날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익숙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어머니를 보려고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꼭 이겨내야 해.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어. 하지만 고열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임지우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으며 생명 징후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다. 의료진은 온갖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갔고 의료진도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박 교수는 임지유의 진료 기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20년 넘게 수많은 희귀 질환을 봐왔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고열에도 모든 검사가 정상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친 걸까? 그는 중얼거리며 중환자실에 있는 임지유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녀의 증상 속에서 혹시 간과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애썼다. 그는 갑자기 생각했다. 이전의 검사는 주로 혈액, 내장, 뇌에 집중되어 있었다. 병의 원인이 이런 곳이 아니라 몸의 다른 부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박 교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갑작스러운 생각이 모두를 며칠 동안 괴롭혔던 미스터리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임지우의 몸속에 숨어있던 그 원흉이 모두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은밀한 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중환자실의 조명은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지만 모니터에서 깜박이는 녹색 숫자들이 주는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감시 장치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단조롭지만 생명과 직결된 음악처럼 들렸다. 박민준 교수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간호사는 임지유의 혈압을 재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오셨어요? 환자분, 생체 징후는 일단 안정적입니다. 간호사는 잠든 환자를 깨울까봐 목소리를 낮췄다. 박 교수는 음하고 대답하며 발걸음을 조용히 옮겨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임지우는 여전히 깊은 진정 상태에 빠져 있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긴 속눈썹은 조용히 내려와 있었다. 얼굴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지만 뺨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고열의 홍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의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손목에는 산소포와도 측정기가 채워져 있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듯한 깃털처럼 연약해 보였다. 아까 잠시 깬 적 있었나요? 박 교수는 조용히 물으며 침대 머리맡에 차트를 들어 최신 기록을 빠르게 훑었다. 아니요, 진정제 효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온이 조금 내려서 지금은 39.2도입니다. 다른 지표들은 이전과 비슷하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박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임지유를 바라보았다. 이전의 검사는 혈액부터 내장, 뇌, 골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요 장기를 훑었지만 아무런 이상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고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시된 곳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다. 체표면, 많은 희귀 감염병의 초기 증상은 종종 피부 표면에 나타나지만 너무 은밀해서 일반적인 검사에서 놓치기 쉽다. 준비 좀 해주세요. 환자분 전신 신체 검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특히 체표면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박 교수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임지유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섰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교수님, 혹시 새로운 단서라도 찾으셨나요? 박 교수는 초췌해진 어머니를 바라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전 검사는 주로 내부 장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체표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꼭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시선은 침대에 누운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놓칠세라. 간호사는 곧 검사용 펜라이트와 청진기를 가져왔다. 박 교수는 간호사에게 임지유를 덮고 있는 얇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달라고 했다. 이불이 걷히자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옷이 구겨져 있었다. 박 교수는 머리부터 검사를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임지유의 두피를 가볍게 누르며 붓이나 결절이 있는지 확인하고 펜라이트로 눈, 코, 입안을 살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은 목이었다. 그는 목의 림프절을 꼼꼼히 만져보았다. 크기는 정상이었고
압통이나 부기도 없었다. 그리고 몸통, 쇄골을 따라 가슴, 복부 등을 차례로 검사했다. 손가락의 힘은 부드러웠지만 정확했고 한 군데도 놓치지 않았다. 피부는 매끄러웠고 발진이나 멍자국도 없었으며 이상한 덩어리도 만져지지 않았다. 이전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어머니는 옆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박 교수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가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속으로 빌었다. 간호사는 옆에서 펜라이트로 검사 부위를 비춰주었다. 중환자실 안에는 기계 소리와 몇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몸통 검사를 마친 박 교수의 시선은 임지유의 팔다리로 옮겨갔다. 먼저 팔을 손목부터 어깨까지 꼼꼼히 만져보았지만 여전히 이상은 없었다. 다음은 다리였다. 그는 간호사에게 임지유의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달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환자복 바지를 걷어올렸다. 발목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 앞쪽까지 검사했지만 피부는 정상적인 색이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박 교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내 추측도 틀린 건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허벅지 뒤쪽으로 손을 옮겨 가볍게 눌러보았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 단서가 없는 건가? 박 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심코 임지유의 허벅지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부위는 은밀해서 이전의 일반 검사에서는 세세하게 보지 않는 곳이었다. 혹시 놓친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지 않을까? 그는 간호사에게 펜라이트 각도를 조절해달라고 하고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임지유의 환자복 바지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렸다. 허벅지 안쪽 피부가 드러났다. 빛이 그 부위를 비추는 순간 박 교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얼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평온하던 호흡도 멎었다. 그는 임지유의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지름 약 3cm 크기의 고리 모양 붉은 반점 환상 홍반이었다. 가장자리는 선명했고 색은 옅은 자줏빛을 띠었다. 반점의 중심부는 색이 약간 옅었고 희미하게 바늘끝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 보였다. 마치 벌레에 물린 자국 같았다. 더 기이한 것은 반점 주위로 아주 작은 물집 수포들이 몇 개 흩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물집은 투명했고 안에는 옅은 노란색 액체가 들어있는 듯했다. 평범한 습진도 흔한 벌레 물린 자국도 아니었다. 이건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숙여 더 자세히 보려 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한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짚었고 다른 손은 그 반점을 만져보려다 흔적을 망칠까봐 허공에서 멈췄다. 간호사도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그 이상한 반점을 보고는 숨을 들이켰다. 손에 든 펜라이트가 흔들렸다. 임지유의 어머니는 조금 떨어져 있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박 교수와 간호사의 반응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 교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 반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20년 넘게 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피부 질환과 감염 후 피부 반응을 보았지만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흔적은 처음이었다. 고리 모양 홍반, 중심부에 물린 자국, 주변의 물집, 이 세 가지 특징이 조합되자 그는 순간적으로 아주 희귀한 질병, 특정 지역에서 특정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떠올렸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충격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몸이 약간 흔들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옆에 침대 협탁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눴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급히 그를 부축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박 교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뜻밖이라서. 그는 다시 그 반점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아마 병의 원인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호사가 겨우 붙잡았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간의 불안과 걱정이 그 순간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박 교수는 간호사에게 임지유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입혀달라고 했다. 그 중요한 흔적을 건드려 손상시킬까봐 동작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간호사는 즉시 멸균거즈로 그 부위를 가볍게 덮었다. 세게 누르지 말고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그는 당부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즉시 병리과와 감염내과에 연락해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을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피부 조직 검사 장비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이 홍반에서 즉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간호사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나섰다. 박 교수는 다시 고개를 숙여 임지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충격과 함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더 컸다. 모두를 거의 4일 동안 괴롭혔던 고열의 미스터리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다니. 만약 그가 갑자기 전신체 표면 검사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허벅지 안쪽이라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위를 놓쳤다면 아마도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지유의 병세는 지체되어 더욱 악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하고 병의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박 교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혹시 따님이 예전에 특별한 장소, 예를 들어 야외 숲이나 산 같은 곳에 갔거나 특별한 동물이나 곤충과 접촉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애써 기억을 더듬었다. 특별한 장소라. 지우는 어릴 때부터 얌전했고 나중에는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야외에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 3년 전쯤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학교팀을 따라서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으로 법률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녀와서 거기는 벌레가 엄청 많았고 몇 군데 물렸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산간 지역 봉사활동. 벌레에 물렸다. 박 교수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 추측과 더욱 맞아떨어졌다. 그 희귀한 감염병은 바로 특정 종류의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며 주로 산이나 숲 같은 야외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 아마 한 달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때 돌아와서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해서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3년 전의 벌레 물림이 이번 발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 병원체는 잠복기가 매우 길어 수년 동안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할 수 있었다. 임지우는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그것이 병원체가 활동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리과와 감염내과 의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중환자실에 도착했다. 박 교수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은 엄격한 무균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임지우의 허벅지 안쪽 홍반에서 작은 피부 조직과 물집액을 채취했다. 그리고 즉시 병리과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임지우는 진정제 효과로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검체 채취 후 간호사는 멸균거즈로 상처를 가볍게 덮고 소독 처리를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박 교수는 한숨을 돌렸다. 벽에 기대어 침대에 누운 임지우를 바라보았다. 중환자실의 기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조명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는 병리 검사 결과만 나오면 즉시 표적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임지우도 마침내 이 고열의 고통에서 벗어나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오후에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웠다. 미지의 병마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숨어있던 그 작은 흔적은 마치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이제 모두가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 순간을 병리과 실험실은 대낮처럼 환했고 각종 정밀기기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임지유의 피부 조직 샘플과 물집액이 담긴 시험관이 조심스럽게 현미경 아래에 놓였다. 병리과장인 장 교수가 직접 현미경을 조작하며 굳은 표정으로 슬라이드 위에 샘플을 집중해서 관찰했다. 감염내과의 이 교수도 옆에서 지켜보며 손에 든 증상 기록지와 현미경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장 교수와 의견을 나눴다. 장 교수님, 여기 좀 보세요. 혹시 비정상적인 병원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수가 현미경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가늘고 긴 나선형의 미생물이 보였다. 수는 많지 않았지만 형태가 특이하여 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달랐다.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미경 배율을 조절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무거웠다. 맞습니다. 이 나선균의 형태는 아주 특이해요. 흔한 렙토스피라나 매독균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아주 희귀한 진드기 맥의 나선균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보렐리아 속 나선균입니다. 보렐리아 나선균. 이 교수의 눈이 번뜩였다. 주로 고산지대에서 참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그 희귀 병원체 말씀이시죠? 네. 장 교수는 말하며 키보드를 두드려 관련 의학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보시다시피 이 나선균은 잠복기가 아주 깁니다. 보통 1년에서 5년, 심지어 그 이상이기도 하죠. 감염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피부 반응만 나타나서 쉽게 간과됩니다. 그러다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선균이 체내에서 대량 증식하며 고열, 두통,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장 교수는 물집액으로 유전자 검사, PCR과 혈청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물집액에서 보렐리아 나선균의 특이 유전자 서열이 검출되었고 혈청에서도 해당 항체 IgM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임지유가 희귀한 진드기, 맥의 재기열, 틱본 릴apsing fever에 걸렸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즉시 중환자실로 전달되었다. 박민준 교수와 협진에 참여했던 의사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교수는 즉시 검사 보고서를 들고 중환자실 가족 대기실로 향했다. 임지유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초조한 눈빛으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교수님, 어떻게 됐나요? 우리 지유가 대체 무슨 병에 걸린 건가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따님은 진드기 맥의 재기열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희귀한 보렐리아 나선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박 교수는 검사 보고서를 건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병은 주로 참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며 고도가 높은 산이나 숲 같은 야외 환경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잠복기가 1년에서 5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전 지리산으로 법률 봉사활동을 갔을 때 아마 그때 병원체를 가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드기에 물려서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아, 생각났어요. 그때 봉사활동 다녀와서 몸에 벌레 물린 자국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빨갛게 부어올랐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모기한테 물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세상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얼굴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때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라도 받아볼 걸.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이 병은 잠복기가 너무 길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간과됩니다. 설사 그때 병원에 갔더라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교수가 위로했다. 따님이 이번에 발병한 것은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잠복해 있던 나성균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 이 병 고칠 수 있나요? 후유증은 없고요. 걱정 마십시오. 진드기 매개 재기혈은 희귀병이지만 제때 진단만 되면 특정 항생제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보통 후유증도 남지 않습니다. 박 교수의 확신에 찬 말투에 어머니는 겨우 마음을 놓았다. 이 나성균은 독시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바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약물 투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가와 박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님, 임지우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많이 쇠약합니다. 박 교수와 어머니는 즉시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임지우는 이미 인공호흡기를 떼고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와 박 교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교수님, 지우야, 정신이 드는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병의 원인을 찾았대. 3년 전에 네가 지리산 봉사활동 갔을 때 벌레에 물려서 그런 거래. 이제 치료할 수 있대. 너 곧 나을 수 있을 거야. 임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의아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3년 전 지리산 봉사활동이요?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머릿속에 흐릿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울창한 숲, 맑은 공기, 험준한 산길. 당시 그녀는 동기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며 법률 지식을 알렸다. 어느 날 저녁 숲속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허벅지 안쪽이 따끔해서 보니 무언가에 물린 것 같았다. 당시에는 그냥 좀 가려워서 손으로 툭 쳐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작은 붉은 반점이 생겼다가 며칠 뒤 사라졌다. 아, 기억나요? 그때 검은색 작은 벌레한테 물렸었어요. 진드기 같았는데 임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것 때문에 아프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참진드기입니다. 그 진드기가 병원체를 옮긴 거죠. 박 교수가 설명했다. 당시에는 그냥 쳐내기만 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거나 이미 한동안 물고 있어서 병원체가 몸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는 젊고 면역력이 강해서 바로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임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3년 전에 사소한 벌레 물림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거의 4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게 하며 심지어 중환자실까지 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다. 임지우 씨, 이제 병의 원인이 명확해졌으니 즉시 독시사이클린 투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병의 1차 선택 약물입니다. 정맥 주사로 하루 2번, 약 2주간 치료할 겁니다. 약을 쓰면 고열은 금방 떨어질 거고 다른 증상들도 점차 완화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지우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난 며칠간 고열과 혼란 속에서 헤맬 때 이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진찰해준 덕분에 몸속에 숨어있던 원흉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박 교수는 미소 지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푹 쉬면서 치료에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건강하셨으니 제때 약만 잘 쓰면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이후 간호사는 박 교수의 처방에 따라 임지우에게 독시사이클린을 정맥 주사했다. 약물이 천천히 몸속으로 흘러들어갔고 특별한 불편함은 없었다. 임지우는 침대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몸의 변화를 느꼈다.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계속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얼굴의 불안감은 마침내 사라지고 안도감과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약물 투여 후 몇 시간 동안 의료진은 임지우의 체온과 생명 징후를 면밀히 관찰했다. 기적처럼 그녀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39.2도에서 38.5도로 다시 37.8도로 떨어졌다. 저녁 무렵에는 체온이 37, 2도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임지유의 정신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두통과 근육통이 많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이전처럼 극심한 고통은 없었다. 심지어 일어나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죽을 반 그릇 정도 먹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박민중 교수가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임지유의 상태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약이 제대로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 처방대로 치료하고 위장 장애나 발진 같은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 잘 관찰해 주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임지유와 어머니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날 밤, 임지유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 고열이 시작된 이후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더 이상 뒤척이지 않았고 고열로 인한 자결감도 혼란스러운 환각도 없었다. 그녀는 꿈에서 마포의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창문을 열자 한강의 바람이 불어와 짭짤한 습기를 머금은 상쾌함을 선사했다. 또 꿈에서 법정으로 돌아가 법대에 앉아 차분하게 사건을 심리했다. 모든 것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임지유가 깨어났을 때 체온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통과 근육통도 거의 사라졌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직 쇠약하긴 했지만 이전 같은 무력감은 없었다. 간호사가 혈압과 심박수를 재자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에 있었다. 어머니는 담백한 아침 식사를 가져왔고 그녀는 꽤 많이 먹었다. 딸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며칠간의 걱정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감염내과의 이 교수도 병실을 찾아 임지유를 다시 진찰하고 치료 계획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약물의 용량과 기간이 최적이 되도록 했다. 환자분, 회복이 아주 빠르네요. 이 속도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동으로 옮겨 계속 치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임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희귀한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미 절반 이상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민중 교수의 세심함과 끈기, 의료진의 전문성과 노력, 그리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격려 덕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안심하고 몸을 돌보며 치료에 협조하고 완전히 회복될 날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녀는 벌써 법정에서의 날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 바쁘지만 충실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회복된 후에는 반드시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더 굳건한 신념으로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리라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남은 그 작은 흔적은 이 특별한 경험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은 임지유에게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도전이 닥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은 그녀가 맞이할 아름다운 미래와도 같았다. 중환자실의 감시장치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그 삑삑거리는 소리는 임지유와 어머니의 귀에 더 이상 불안한 경고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회복을 함께하는 부드러운 박자처럼 들렸다. 약물 투여 3일째, 임지유의 체온은 36.8도로 완전히 안정되었고 두통과 근육통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정신 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박민중 교수가 다시 회진을 돌 때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임지유 씨, 모든 지표가 안정적입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나와 감염내과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소식에 모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서둘러 간단한 짐을 챙기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됐다, 지유야. 일반 병동은 환경도 더 편안하고 엄마가 너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임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머리에 기댔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는 길, 그녀는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 이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전문성과 인내심으로 그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감염내과 일반 병동은 햇볕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는 병원의 작은 정원이 보였다.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새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병실은 중환자실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자리를 잡은 후 임지우는 창가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회복의 기쁨을 실감했다. 어머니가 깎아준 사과를 천천히 먹자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졌다. 아프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낀 순간이었다. 중환자실에서 나왔지만 치료는 계속되었다. 감염내과, 영양과 등 여러 과의 의료진이 여전히 긴밀하게 소통하며 매일 함께 회진을 돌고 임지우의 회복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조정했다. 감염내과의 이 교수는 치료를 주도하며 매일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묻고 허벅지 안쪽 홍반의 회복 상태를 확인했다. 임지우 씨, 보세요. 홍반이 거의 다 사라졌네요. 색도 옅어지고 물집도 아물었어요. 약 효과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수는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치료의 완전성을 위해 의료진은 정맥주사로 투여하던 독시사이클린을 경구약으로 바꾸어 퇴원 후에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면역력을 조절하는 약과 비타민을 처방하여 손상된 신체 기능이 빨리 회복되도록 도왔다. 경구약은 2주 동안 빠짐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몸이 다 나았다고 느껴져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수는 거듭 당부했다. 그리고 위장 장애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세요. 임지우는 진지하게 들으며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판사로서 그녀는 늘 꼼꼼하고 철저했기에 치료에도 같은 태도로 임했다. 매일 약 먹을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의사가 요구하는 모든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가끔 약물 부작용으로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뎠다. 이 모든 것이 회복 과정에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인한 의지는 의료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간호사들은 임 판사님은 정말 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불평이 많았을 텐데 항상 협조적이고 고맙다고 말씀하시죠. 라고 칭찬했다. 한 번은 수액을 놓던 간호사가 실수로 혈관을 잘못 찔러 몹시 미안해하며 사과하자. 임지훈은 오히려 웃으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저는 안 아파요. 그녀의 너그러움과 이해심에 간호사는 큰 감동을 받았다. 치료와 함께 임지훈은 재활 훈련에도 힘썼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약해진 팔다리를 위해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매일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몇 걸음에서 시작해 수십, 수백 걸음으로 늘려갔다.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하지만 임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많이 움직여야 빨리 회복되죠. 저도 빨리 나아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간이 날 때면 임지우는 휴대폰으로 업무 관련 소식을 확인하며 법원의 근황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회복 후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벼운 수필집을 읽었다. 어머니는 곁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집안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병실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영양팀에서는 그녀의 몸 상태에 맞춰 상세한 식단을 짜주었다.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며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식단표에 따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맑은 생선찜부터 야채죽, 과일 샐러드, 영양 가득한 탕까지 모든 음식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임지우도 입맛이 없을 때조차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많이 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지우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허벅지 안쪽의 홍반은 거의 사라지고 옅은 흔적만 남았다. 얼굴색은 혈색이 돌았고 체력도 회복되어 이제 혼자서 병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매일의 검사 결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혈액 내 보렐리아 나성균 유전자 검사는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모든 지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학제팀은 다시 한번 협진을 통해 임지유의 병이 완전히 통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경구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되었다. 임지유 씨, 정말 대단합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저희 치료에 잘 따라주셔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셨어요. 박민준 교수가 회진 중에 칭찬하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의사와 환자가 한마음이 되는 힘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기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임지우는 미소 지으며 감사한 눈빛으로 말했다. 교수님, 이 선생님, 그리고 모든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진찰과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 늘 제 곁에서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네가 낳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모녀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임지우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희귀병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은 그녀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의사와 환자가 함께하는 따뜻한 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며칠만 더 약을 먹으면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상과 업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법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다시 법대에 앉아 정의의 저울을 쥐는 모습을. 그녀는 다짐했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자신의 직업적 신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건강한 몸과 굳건한 신념으로 모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리라고. 그리고 이 잊지 못할 경험은 그녀 인생의 귀중한 자산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더욱 차분하고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퇴원하는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임지우는 옅은 색의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맑아 이전의 초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간단한 짐을 들고 안도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녀의 곁을 따랐다. 서울대학교 병원 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다. 미풍이 불어와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날랐다. 임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했다. 마음속은 감회로 가득 찼다. 거의 보름간 이어진 고통은 갑작스러운 폭풍우 같았다. 혼란과 공포, 무력감을 겪게 했지만 비가 갠 뒤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삶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지우야, 우리 일단 집에 가서 푹 쉬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어머니가 그녀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다. 임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지난 보름 동안 어머니가 밤낮으로 고생하며 흰머리가 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묵직한 모성애가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마포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물은 햇빛에 반짝였고 유람선이 오갔다.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빌딩 숲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익숙한 환경에 임지우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책상 앞으로 다가가 가지런히 놓인 법률 서적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곳이 그녀의 안식처이자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출발점이었다. 퇴원 후 임지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때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야근하지 않고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거나 창밖 풍경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는 서울에 좀 더 머물며 그녀의 식사를 세심하게 챙겼다. 딸이 하루하루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한 달간의 휴식 후 임지우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끼고 법원에 복귀를 신청했다. 상사는 전화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임 판사님, 몸은 완전히 괜찮아지셨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쉬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했고 검사 결과도 좋습니다.
언제든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임지유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부드러웠. 그동안 동료분들께 폐를 끼쳤네요. 저도 법정이 많이 그립습니다. 법원으로 복귀하던 날, 임지우는 익숙한 어두운 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오랜만에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임 판사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몸은 다 괜찮으세요?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괜찮으신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입니다. 임 판사님 안 계시는 동안 다들 보고 싶어 했어요. 따뜻한 인사에 임지유의 마음속에 온기가 퍼졌다. 그는 웃으며 일일이 화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앞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무실 직원이 정리된 서류 뭉치를 건넸다. 판사님, 휴가 기간 동안 밀린 사건들입니다. 제가 다 분류해 두었으니 천천히 보세요. 임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익숙한 종이의 감촉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자 엄격하고 세심한 직업적 본능이 즉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마음속에는 한층 더 부드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임지우는 정식으로 법대에 복귀했다. 그날 심리한 사건은 청소년 절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16세 소년으로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재판 전 임지우는 서류를 꼼꼼히 읽고 소년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절도를 한 이유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법정에 들어서자 임지우는 여전히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법대에 앉았다. 하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자책이 가득했다.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이전의 재판 스타일대로라면 임지우는 법조항에 따라 명확하게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먼저 부드럽게 물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요? 소년은 고개를 들어 임지우의 온화한 눈빛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잘못한 거 알아요. 물건을 훔치면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엄마 약 사드리고 싶어서. 엄마가 아프신데 집에 돈이 없어서. 소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임지우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이번에 아파보니 누구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때로는 잘못이 본심이 아니라 현실에 내몰려 저질러지기도 한다. 그녀는 소년의 말을 끊지 않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절도는 위법 행위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후 그녀는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연락하여 소년의 어머니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신청했다. 또한 소년에게는 사회봉사와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나는 네가 본성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임지우는 소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을 바로잡아 너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길 바란다. 편법이 아니라. 소년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다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엄마 잘못이고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기가 조용히 임지우에게 말했다. 판사님, 오늘따라 예전과 좀 달라 보이세요. 더 부드러워지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소년이 판사님을 보는 눈빛이 정말 감사해 보였어요. 임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큰 병을 앓고 나니 사람 사는 게 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법은 엄격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복귀 후에도 임지우는 여전히 꼼꼼하고 철저한 업무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재판 스타일에는
인간적인 배려가 더해졌다. 차가운 법 조항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한 번은 이혼 소송을 심리하게 되었다. 양측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 예전 같았으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겠지만 이번에는 먼저 양측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며 그들의 진짜 속마음과 숨겨진 사정을 파악하려 했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랜 소통 부재와 생활고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이었다. 이를 알게 된 임지윤은 끈기 있게 조정을 시도하며 그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노력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렁징을 되찾고 합의에 이르렀다. 재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고 합리적인 면접 교섭 시간을 정하여 자녀에게 가는 상처를 최소화했다. 사건이 끝난 후 아내 측에서 임지유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판사님, 끈기 있게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셨고 아이가 온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판사님의 부드러움과 이해심 덕분에 법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며 임지유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번 병이 자신에게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그녀는 절대적인 공정과 정의만을 추구하며 법 뒤에 있는 인간적인 사정을 간과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법 정의는 엄격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인간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지났다. 임지윤은 법정에서 여전히 단정하고 공정한 여성 판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온화함과 연민이, 그녀의 판결에는 인간미와 온도가 더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의 이념을 실천했고 자신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이야기에 따뜻한 한 페이지를 더했다. 가끔 그녀는 병원에서의 그 날들을 떠올렸다. 박민준 교수의 세심한 발견, 의료진의 전문적인 보살핌, 어머니의 밤낮 없는 간호를, 그 경험들은 마음속에 새겨진 각인처럼 생명은 연약하면서도 강인하며 법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었다. 저녁 무렵 임지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섰다. 석양이 서초동의 빌딩 숲에 황금빛 노을을 드리워 삭막한 도시에 부드러운 온기를 더했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과 안寧으로 가득했다. 이 갑작스러운 병은 마치 수행과도 같았다. 비바람 속에서 성장하고 좌절 속에서 변화하게 했다. 비가 갠 뒤 그녀는 건강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법정에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임지윤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엄격함만을 추구하던 젊은 판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사법 정의의 길을 굳건하면서도 온화하게 걸어갈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모든 당사자가 법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임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석양 속 그녀의 뒷모습은 유난히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다. 마치 이 도시의 법치 정신처럼 온갖 풍파를 겪고도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이상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